2018년 새해 광주MBC가 특별기획한 의료 인문학 특강 닥터M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빈나입니다. 네, 닥터M이라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이 된 특강입니다. 바로 의학이란 무엇인가, 또 의학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된 건데 참 쉬운 듯하지만 어려운 질문이고 아주 오래된 질문이에요. 네, 조금은 심오하게 들리긴 하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와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질문을 멈출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될 분인데 오늘 정말 긴장 많이 하셨을 거예요. 떨고 계세요. 예. 네. 자, 네.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주시죠. 네, 흔히들 경계를 넘기 위해선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경계를 넘어서려면 서로 다른 걸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청년 한의사 김지용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의사 김지용입니다. 네, 오늘은 다름을 인정했을 때 찾아온 변화에 대해서 의료 인문학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한의사이고요.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문을 쑥 열고 들어오면서 여기는 원장이 좁네? 하면서 놀라시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의사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과 생각이 있기 때문인데요. 선생님께서는 한의사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의사요. 네, 허준? 허준. 네. 그죠? MBC 허준. 네, 네. 선생님께서는 한의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 그죠? 바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포자락에 저 책에는 한자가 가득 찬 글자를 갖고 있고 그리고 수염도 기르고요. 물론 이런 이미지가 쉬운데 요즘의 청년 한의사는 저처럼 조금은 스마트하고 죄송합니다. 조금 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의원 갔을 때는 주로 어떤 걸 치료한다고 생각하세요? 기를 뚫어주고 그죠? 혀를 뭐 이렇게 뚫어주고 맥박 이렇게 짚어주고. 뚫어주고 예. 또 막 방송에 바쁘실 때 네. 기가 아, 허하다. 화하면 예. 뭘 드시죠? 보약. 그죠? 아. 일반적으로 한약에 대한 성분들은 주로 보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기혈을 소통시킨다 이런 아주 예전의 용어들로만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의 청년 한의사들은 조금 더 다른 노력을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봉침이란 걸 많이 치료하는데요. 봉침은 벌에서 추출한 진통소염 성분이 있는 주사제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주사를 놓을 때 그냥 봉침입니다 하고 놓으면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맞지만 요즘에 갈수록 의료 소비자의 어떤 의료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저는 그렇게 치료해서는 환자분들이 잘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봉침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 가장 큰 유효 성분은 멜리틴이라는 단백질이고 그것들이 국소 조직에 염증이 있는 곳에 투여가 됐을 때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들이 유전자적인 레벨에서 억제한다라는 연구가 있는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치료 좋은데 맞으시죠? 라는 거랑 이렇게 제가 어떤 도표들, 연구의 기록들을 보여드리면서 하면 환자분들이 훨씬 더 납득을 하시겠죠. 그죠? 네. 이렇게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들을 적어서 온라인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데 많은 공유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는데 업적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저를 검색하면 나오나요? 예. 오. 아, 1000만 뷰를. 예, 블로그 1000만 뷰 그리고 SNS 팔로워 10,000명이라는 수치를 이뤘습니다. 저보다 나으신데요? 맞습니다. 그 요즘에는 좀 더 올랐어요. 15,000명은 됩니다. 예.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은 조회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랑 같이 청년 한의사, 요즘에 청년 한의사들은 이런 객관적인 정보로 환자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교류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분들의 설명을 위해서 한의사들이 제 블로그에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의학에 대한 정보가, 연구가 한국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고 외국에서 더 알아주고 있다는 거. 그 중에서도 의료 제1의 선진국은 어디죠? 미국이나 유럽 쪽이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한의학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 환자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저널에 실린 연구입니다. 2009년부터 16년까지 상위 1위부터 45위까지의 암센터에서 과연 침 치료를 얼만큼 설명하고 있고 얼만큼 실제로 치료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인데 과연 몇 프로였을까요? 바로 88.9%에서 침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활용하는 건 몇 프로였을까요? 40%? 조금만 더 주시죠. 60%? 60%? 73%의 병원에서 실제 침을 응용한 겁니다. 미국인 중에서도 한의학을 공부한 미국 의사분들이 침을 놓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가거나 중국에서 간 한의사들이 침을 놓기도 합니다. 미국은 굉장히 실용주의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이 효과가 있을 때만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침 연구가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암 환자에게 어떤 증상들이 제일 많을까요? 통증? 맞습니다. 암성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을 많이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 항암제를 복용하다 보면 굉장히 구역과 오심들이 심해서 식사를 잘 못하면서 기력이 쇠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포인트가 맞추고 있는 거는 주로 통증입니다. 미국의 보스턴 국립의대에서 침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왜 침에 효과가 있는가? 통증을 어떻게 줄여줄까? 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는 신경이 있습니다. 신경. 그래서 신경이 특정 물질이 방출되면 그 신경이 그 리셉터, 수용체가 그 물질을 받아서 통증을 줄이는 효과를 신경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아데노신이라는 것. 침을 놓으면 그 부위에 국소적으로 아데노신이 30분 안에 굉장히 방출되며 진통 효과가 있다. 즉 침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들이 이런 생리해부학적으로 생리물질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대단하죠? 아데노신이 통증을 감소시키는 건가요? 그렇죠. 심지어 좀 이 연구에서 아데노신의 수용체가 없도록 동물 실험 모델에서 유전자적으로 억제를 하고 침을 놨을 때 통증 감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노신이 진통 효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어떤 의미를 할까요? 아시아가 많습니다. 아프리카도 많고요. 암 환자들 치료? 치료 예. 아닙니다. 예, 본 연구는 영국의 항생제 대책위원회가 발표한 2050년도 감염병으로 사망할 인원입니다. 무려 1,000만 명이 사망이 예측되고 그 중에 아시아가 가장 높습니다. 특히 한국이 높은 편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항생제가 하는 일은 세균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근데 항생제를 오남용해서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 약물이 하나의 내성을 생기게 되고 또 두 번째 항생제 내성을 생기고 세 번째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결국은 여러 가지 항생제를 써도 죽지 않는 슈퍼균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유전자 변이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다제 내성균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약에도 효과가 없는 균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항생제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아시아에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아시아에서도 가장 먼저 이것을 격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국가가 있는데 어디였을까요? 중국 맞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중국에서 항생제 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위원회 회장님을 모셨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투유유 박사님입니다. 노벨상은 정말 권위 있는 상이죠.
그 중에서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첫 수상한 분입니다. 이분은 약사예요. 약사인데 중국에 계시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한의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근데 마오쩌둥이 이제 베트남을 순방하는데 베트남에 도착했는데 베트남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들이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걸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와서 특정 팀에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약물을 개발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임무를 수행하죠. 근데 이거에 참여한 분이 바로 투유유 박사님인데 박사님이 열심히 약물을 개발하려고 해도 이게 제대로 효과 있는 약물을 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공부했다고요? 한의학을 공부했죠. 4세기에 주후 비급방이라는 서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학지리에 개똥쑥이 좋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과 추위가 반복되는 게 말라리아 증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 고서를 보고 추출한 겁니다. 근데 특히 옛 고서에는 정확하게 추출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온으로 오랫동안 추출해야 효과가 좋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투유 박사님이 저온으로 개똥쑥에서 추출했더니 효과가 있어서 그 신약 개발의 효과로 무려 노벨 생리학을 수상한 겁니다. 이 박사님을 중심으로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협진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중의과학지에 실린 연구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드시면 오는 질환이 하나 있어요. 남자분들은 전립선염, 그리고 여자분들은 골반염인데 아직 괜찮아요? 아직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합니다. 특히 이 여성분들도 젊은 남성분들도 요즘에는 스트레스가 많고 체력이 떨어지면 빈발하는데요. 이럴 때마다 항생제를 쓰면 내성이 생기기 쉽겠죠.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 여기 보면 무슨 연구라고 적혔죠? 네트워크 메타 분석. 저희가 임상 연구에는 굉장히 많은 레벨이 있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레벨은 뭐냐면 내가 이 환자에게 이 약을 썼고 이 치료했더니 나았더라, 안 나았더라, 이런 객관적인 근거를 서술하는 부분이 있고 그 위의 레벨에는 A군, B군을 설정하고 A에게는 A약, B에게는 B약을 줬더니 어떤 쪽이 더 효과가 좋았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에는 침도 있고 항생제도 있었겠죠. 이런 연구들을 모두 모아서 바탕으로 어떤 치료 효과가 더 높을까에 대해서 연구한 게 바로 네트워크 메타 분석입니다. 자, 이 연구 결과상 침 치료가 항생제보다 얼마나 더 효과가 있었을까요? 침 치료를 하니까 항생제보다 증상이 1.5배 더 감소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생제를 무조건 쓰지 말자가 아니라 이렇게 침 치료를 통해서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염증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나서 정말 안 됐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내성이 많이 줄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제가 그래, 협진을 하면 정말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계속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좋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핸드폰에 전화가 옵니다. 광주에 계신 한 선배 한의사께서 제대로 한번 협진을 이뤄볼 생각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제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굉장히 다른 의사 선생님들, 한의사 선생님들이 선배님으로 계셨고 병원장으로 굉장히 어렸습니다, 나이가. 정말 병원장으로 부임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았고 처음엔 출근하기도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가 그렇게 협진에게 옹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공개할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의학과의 협진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봤습니다. 정말 많은 수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면 안 된다, 반대가 10%가 아니라 찬성이 10%밖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효과들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전부 다 논문으로 증명된 수치들인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수치는 심지어 한방을 폐지해야 한다, 국민 건강에 저해가 된다라고 또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 결과를 찾다 보니까 다른 연구가 또 있더라고요. 실제로 현재 양방과 한방에서 협진을 이루고 있는 병원에 의사와 한의사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협진이 더 잘 이루어질까요? 그 결과에서 저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바로 의사들이 서로 의학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면 협진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아권에 한의학이 있는 일본과 중국, 한국을 좀 비교해 보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사분들이 졸업을 하고 한의학을 공부해서 한약을 씁니다. 중국은 어떻죠? 이원화 됐는데 또 저희랑은 좀 다른 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의사들은 양약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근데 저희는 한의사는 한의의료기구와 어떤 도구들만 쓸 수 있고, 양방 원장님들은 양방적인 기구와 도구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의료 정보만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서 힌트를 얻고서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화요일에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의과, 한의과 원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주로 어떤 얘기들이 있었을까요? 밥이 맛이 있다 없다. 중요하죠. 밥이 맛있어야 힘이 나니까요, 그죠? 또 어떤 얘기들 할까요? 협진했을 때 좋았던 부분, 환자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도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주로 육아 얘기, 그죠? 그리고 재테크 얘기. 친해지는 과정인가요? 그렇죠. 친해지는 과정이죠. 왜냐하면 서로 유대관계가 필요하니까. 그런 점심시간을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종이를 10부 이상 준비해 갔습니다. 바로 한의학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들을 근거로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왜냐? 식사에 지금 감자탕 드시러 갔었거든요. 라면 사리까지 넣어서 배부르게 드신 상태에서 이제 가자 했을 때 꺼냅니다. 나 오늘 점심시간에 일 있어. 그럼 우리 커피숍에서 같이 만나요. 커피를 마시다가 꺼냅니다. 오늘 점심에 다들 일정이 있어서 같이 밥도 못 먹고 커피도 못 마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퇴근 끝나고 잠시만 남아주세요 하고 퇴근 직전에 종이를 꺼냅니다. 싫어하셨지만 네, 저희 병원이 이제 중풍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풍 환자를 치료할 때 침 치료를 하는데 침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뭐 기혈순환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잘 의과 원장님들이 납득이 안 되시죠. 그래서 객관적인 수치 FMA, MMSE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이 한 팔과 한 다리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얼만큼 기능이 회복되느냐, 옷을 입고 양치를 하고 잘 걷는지에 대한 수치들의 변화, 그리고 암기력, 지각력, 기억력에 대한 변화 수치들의 변화를 보여드렸습니다. 수치로. 그리고 중풍 환자분들이 초기에는 사망률이 높습니다. 근데 한약과 침치료를 기존의 양방적 처치에 더해서 했더니 사망률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시다 보면은 기도로 넘어가서 폐렴이 일어나거나 오래 누워 있다 보면 욕창이 생기거나 그리고 소변을 잘 못 보면은 방광염이 생기는데 그런 합병증도 굉장히 줄었다. 이런 객관적인 수치를 막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병원의 원장님들의 협진 수치가 굉장히 상호적으로 5대5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논문으로 제시를 했는데 1대 0.86이 나왔습니다. 제가 바라던 의사가 한의사에 종속되거나 한의사가 의사에 종속되는, 의사가 한의학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한의학이 의학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제대로 된 협진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제가 종이를 꺼냈더니 수요일 점심에 갑자기 양방 재활과 원장님께서 저를 초대했습니다. 본인의 치료에 대한 근거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서 초대를 했습니다. 저희 수요일의 점심 풍경입니다. 12시간 넘어서 점심 식사 시간 전에 저희가 양방 재활과 원장님 밑에서 함께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처치와 치료들이 들어가는데 이 치료의 과정을 한의사인 저를 초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되게 집요하게 잡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직원들이 상당히 경직돼 있는데요. 카메라 때문에 아마. 카메라 때문에. 예. 평소에 굉장히 해맑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휴. 원래 미소가 아름다우신 분들인데 예, 이날 카메라 때문에 경직이 됐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협진으로 침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분은 원래 기억력이 굉장히 떨어졌던 분인데 2016년 1월이다 이렇게 자기가 시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치료를 하면서 협진을 하다 보니까 2018년 1월이라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히 기억하기 시작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본래 못 걷던 분들인데 무릎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절의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무릎의 침치료, 봉침 치료를 시행하면서 염증이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굉장히 자유롭게 예전보다 자유롭게 걷게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해가 되다 보니까 저희 병원이 보통 양 한 방을 봤을 때 진료실이 이쪽 끝에 이쪽 끝부터 100m나 됩니다. 그러면 외래 환자가 왔을 때는 협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더욱더 교류하기 위해서 진료실을 더 가까이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더 빠른 협진 그리고 더 나은 협진을 위해서 옮겼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거리가 멀었던 것이 가까워지면서 실제 진료실의 거리도 가까워진 겁니다. 이렇게 환자분이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했을 때 바로 의뢰드리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같이 설명 듣고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 침치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물을 훅 들고 들어옵니다. 재활과 원장님께서 이 침치료도 좋은데 여기다가 이것까지 하면 협진의 효과가 더욱 좋으니까 같이 치료하자. 본래는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가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수많은 갈등이 있죠. 빈부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어떤 직역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왜 이루어질까? 제 경험에서 느낀 점은 서로 간의 이해가 부족해서 하지 않을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제대로 융합을 한다면 환자의 치료율이 높아지고 환자의 완쾌도가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진 것처럼 사회도 통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의료 현장에서 배운 융합의 가치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특강은 김지용 원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내용들, 편견이 끼어 있었던 한의학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해가면서 환자를 설득해가고 또 환자의 치료를 해가는 모습 상당히 멋져 보였습니다. 네, 또 서로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말을 바로 몸소 실천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 분도 이제 특강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앞서서 잘하셔가지고 좀 부담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어떤 분이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이분은 과거 오래된 것에서 새로움을 찾아낸 분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것에서 새로운 것 찾기가 상당히 힘든데. 어렵죠. 네. 네. 자 어떤 것을 찾아내셨을까요? 네, 풀리지 않는 질문을 집요하게 쫓아간 끝에 이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네, 청년 한의사 윤상훈 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제 소개랑 같이 옛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20년 전, 2000년대에 혹시 이런 기사 본 적 있나요? 미래 유망 직종. 미래 유망 직종에 당당히 한의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때 MBC 허준이 한참 나오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입시 점수도 정말 높았죠. 제가 그래서 좀 그때 힘들었는데 동네에서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이 다 이제 한의대 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왜 유망 직종이냐? 앞으로 미래에 우리 한국의 노령 인구가
어르신분들이 많이 증가하니까 한의원이 더 잘 될 거고 그래서 유망 직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말은 정말 틀리지 않죠. 한의사를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어떤 만성 통증, 우리 노인분들의 만성 통증입니다. 경로당에 저도 갈 일이 정말 많은데요. 거기 가다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아픈 걸로 기싸움을 하세요.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갔다 왔는데 병명을 몰라. 이러면서 여기도 아파, 여기도 아파. 누가 더 많이 아픈가로 서로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웃어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정말 그런 통증, 낫지 않은 통증으로 우울증을 오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많이 아프고 힘들어했습니다. 왜? 안 나으니까. 만성 통증 안 낫잖아요. 여기에도 안 낫고 여기에도 안 낫고. 할머니 좀 나으셨어요? 똑같아.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전 너무 질렸어요. 그래서 정말 집요하게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오래된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오늘 그 해답을 찾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1979년 미국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자, 아주 재밌던 일이 있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1979년 미국에서 7일간 노인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두 개를 하면은 돈을 많이 주겠다.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무조건 20년 전의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내일이 있는 것처럼. 내일 양키즈가 야구한다는데 누가 길지 알아?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처럼. 누가 길지 알아? 내일이면 뭔데? 레이건 대통령이 될까? 무조건 20년 전 얘기만 해라. 어르신들한테. 자, 그럼 어르신 이거 너무 꿀알바인데? 너무 쉽겠는데? 이렇게 어르신이 생각했어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대신에 청소, 빨래 이런 거를 본인들이 다 하셔라. 어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어요. 나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요양원에 누워있다. 움직이지도 못한다. 어떻게 내가 청소를 하냐. 밥을 하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갈 사람 가고 남을 사람 남아서 한번 같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20년 전 얘기만 하고 혼자 다 생활하면서 20년 전처럼 생활을 했어요. 여기 참여했던 노인분들의 통증이나 근력이 모두 50대로 변했어요. 70대 노인에서 50대 나이로 아예 돌아가신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힘도 세지고. 그 연구를 진행했던 게 바로 지금은 유명한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엘렌 랭어 교수였습니다. 시계 돌리기 연구죠. 전 여기서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 통증이라는 게 우리 마음이 변하면은 함께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관절염이다 뭐다 어떻게 뼈가 어떻게 됐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딱 박혀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마음이 바뀌면 뇌가 바뀌면은 이 통증이라는 것도 좋아질 수 있겠구나. 저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왜 이런 걸 신기했냐면은 우리 노인분들의 통증은 정말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제가 여기 아주 잘생긴 요리사 선생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 선생님 혹시 발목 삐신 적 있나요? 예, 일상생활 하다가 많이 삔 적이 있죠. 삔 적 있으시죠? 혹시 어느 쪽 발목을 많이 삐시나요? 오른쪽 발목을 많이 삐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발목이요. 혹시 오른쪽 발목 삐셨을 때 그 다음날 오른쪽이 안 아프고 왼쪽이 아프고 뭐 발목만 아프다가 무릎까지 같이 아프고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적은 없으시죠? 자, 우리 젊은 분들 통증은 정말 교과서 그대로 와요. 내가 테니스를 치다가 여기 팔꿈치가 아파요. 테니스 엘보우가 왔어요. 이런 분들 어깨를 움직이다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은 교과서 그대로 저희가 진료를 하고 교과서 그대로 진단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 맞닥뜨린 우리 할머니 환자분들은 이게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내가 뭐 어제는 여기 무릎이 여기가 아팠는데 오늘은 하나도 안 아프고 갑자기 여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배운 바로는 관절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데 이상한 거예요. 얘가 나중에 막 이렇게 돌아다닌대요. 이렇게 막 돌아다녀. 난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아까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뭐 심리학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했는데 정말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자, 이것도 모슬리 박사라는 굉장히 유명한 통증 분야에서 유명한 박사님이 한 논문인데 영어를 잠깐 볼게요. 자, 만성 통증은 뭐랑 관련이 있냐?
액티비티랑 연관이 없다. 네가티블리 릴리테이트 액티비티.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진짜 발목이 삐면 걸어 다닐 때 아프잖아요. 걸어 다닐 때 아프고 집에서 쉬면 안 아프고. 근데 상관없어요. 할머니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일할 때는 괜찮대. 집에 가서 가만히 누우면 아프다 이거야. 네, 밤에 잘 때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혹시 본인이 아니라니까요. 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자, 그리고 can spread more move location. 움직인대요. 통증 부위가 움직이고 심지어 swap side. 여기 아팠다, 여기 아팠다. 막 움직여 다닌다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책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 왔으면 여기만 아파야지. 여기도 갑자기 아프고 막 여기도 아프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박사가 그래요. Have a mind of its own. 얘가 마음을 가진 것 같다. 통증이 그렇죠. 할머니들이 그래요. 아, 얘가 맴이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이제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성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면은 뇌에서 지각 능력하고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내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통증이 계속되면은 지각 능력이 떨어지고 내가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다 아파, 다. 이렇게 하면 저는 저한테 화난 줄 알았어요. 그 할머니들이 나한테 화가 나셨나?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도 모르겠는 거예요. 다 아픈 거예요. 그런 통증을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냐, 이런 얘기들을 하려면 저희가 몇 가지 사실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뜨거운 불에 닿으면은 통증을 느끼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 거죠? 신경 전달 물질로. 그렇죠. 네. 자, 우리가 뜨거운 물에 닿거나 따끔한 압정에 닿으면은 통증을 느끼죠? 그런 감각이 신경을 타고 뇌에 들어간다고 처음 밝힌 사람이 바로 이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그렇죠. 처음 하셨죠? 정말 유명한 생리학자이셨더라고요. 그래서 1664년에 본인의 저서에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통증이라는 거는 신경을 타고 뇌로 들어간다. 이걸 이제 처음 밝혔죠. 지금도 이 경로는 당연히 유효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자극이 다 통증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일정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사랑에 빠질 때 모든 여자를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일정 기준점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넘어야 사랑에 빠지고 좋아하는 거지. 그 기준이 없으면 좀 너무 심하잖아요. 아무나 봐도 다 좋아하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 통증과 자극은 정말 다 기준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를 넘어야만 우리가 통증으로 느끼고 자극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기준이 넘는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 신경세포는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이제 뇌로 전달을 합니다. 자, 만성 통증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염증이 생기고 그 신호가 자꾸 뇌로 가다 보면은 우리는 통증으로 느끼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되는 신호를 받으면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신경세포가 계속 신호가 들어오면은 두 개 중에 한 가지 행동을 해요. 하나는 습관화, 하나는 민감화입니다. 저희는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 위협적이지 않은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걸 무시해버려요. 습관화 돼버립니다. 근데 통증에서 습관화는 정말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무릎이 아팠다가 이 통증의 습관화가 돼버리는 거죠.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우리 할머니들을 만나다 보면은 막 무릎에 뼈가 이렇게 막 많이 변형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밭일 많이 하시고. 그럼 제가 할머니 무릎 만지면서 얘기해요. 할머니, 무릎 정말 아프지 않으세요? 그럼 할머니가 작년에는 너무 아팠는데 이젠 하나도 안 아파. 그 할머니가 갑자기 무슨 인공관절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습관화가 돼버린 거예요. 통증을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가면 정말 좋은데 다른 하나는 바로 민감화입니다. 자, 민감화. 우리는 위협적인 자극이 오면은 나중에는 거기에 더 크게 반응해요. 뭡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죠. 기준점이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내가 큰 사고를 당해서 어디에 놀랐으면은 비슷한 것만 봐도 막 놀래버리는 거죠. 통증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10으로 눌러야만 아팠다가 이게 민감해져 버리면은 1로만 살짝만 건드려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한번 만성 통증이 생기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각 능력도 떨어지고 계속 조금만 자극이 와도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악성 통증으로, 악성 만성 통증으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에 발목 통증이 왔다 그러면 어떤 치료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발목 염좌가 왔다? 발목에 파스를 뿌리거나 아니면 발목에 침을 찌르는 그런 치료. 그렇죠. 정말 중요한 치료고 그게 이제 기존의 치료죠. 발목만 치료하는 거예요. 아, 염증을 없애고 소염을 시키고 내 진통을 시켜야겠다. 물론 그런 치료로도 급성 통증은 굉장히 잘 낫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통증이 지속되고 역치가 낮아져 버리면은 이 발목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척수나 뇌까지 함께 변화가 와서 역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함께 치료해 줘야 이 고질적인 만성 통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두 번째 옛날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옛날 이야기가 1979년에 미국 이야기였다면은 이제 한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광현이라고 우리 한의사 중에서도 수술을 하셨던 그런 한의사 선배님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즐겨보는 MBC 드라마 바이의 한 장면을 여기서 같이 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수술을 하나요? 저도 이 드라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예. 이 장면은 이제 왕의 어머니 데비죠. 데비가 지금 말하면 임파선 종양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죽도 못 삼키고 거의 죽기 직전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백광현을 찾아왔는데 우리가 저렇게 쉽게 보이지만 왕의 어머니, 왕족의 목에 칼을 댄다는 건 사실 의사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또 과거에 저희 한의학에서 저렇게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왜냐면 지금 학부 때는 수술을 전혀 가르치지가 않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도구들도 어마어마한 도구들이 보이죠? 저는 저게 정말로 우리가 수술한 건지 아니면 드라마가 재밌으려고 꾸민 얘기인지 너무 궁금해서 실제로 고증을 하셨던 우리 방성의 원장님이라는 한의사분을 찾아갔어요. 아니 이게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진짜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고고학을 많이 하셨거든요. 의사학을 많이 하셨는데 옛날 책을 딱 보여주면서 진짜다. 마이에 있던 얘기는 거의 다 진짜다. 정말 옛날에도 수술을 했고 다 쨌고 우리가 이런 침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였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공구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무서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침이라고 하면은 아주 가느다란 미세한 침만 떠오르시죠? 사실 이게 그 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구침이라고 해서 칼 모양 침, 큰 침, 여러 가지 침을 이용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 수술이 더 발달되기 때문에 퇴색되었지만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왜 이런 길에 빠졌냐? 바로 저는 도침이라는 침을 만나면서 시작했습니다. 드라이버 아닙니까 이거? 일자 드라이브인데요. 드라이버는 아니고 제가 오늘 이렇게 도침을 가져와 봤습니다. 정말 미세하죠?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이건 가장 작은 0.5mm짜리 날을 가진 침이죠. 저는 군대 때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침을 놔주는 일을 했어요. 이제 경로당 가서 할머니들 침 놔주고 다음 주에 또 가서 또 만나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똑같아. 저는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게 하고 일주일마다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똑같다는 말을 또 들을까 봐. 어떻게 해야 되지? 방황하던 와중에 제 은사님이신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침을 쓰는 거예요. 칼침을 쓰면서 막 환자분들을 치료하는데 그분들 환자들은 똑같다는 말을 안 해요. 좋아졌어요. 야, 이건 내가 배워야겠다. 내가 이걸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걸 들고 저희 보건소로 돌아왔습니다. 자, 보건소로 돌아와서 제가 그때 처음 배웠던 게 손가락 관절염이었어요. 근데 제가 새로운 걸 배워왔으니까 이제 할머니들을 쭉 앉혀놓습니다. 쭉 앉혀놓고 침을 쫙 놔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가요.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친구를 막 데리고 가요. 와, 여기 손가락 침 잘 놓는 양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조금 이제 경로당 갈 맛이 났죠. 아,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서 치료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너무 재밌게 했는데 궁금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원리로 이게 낫는 거지? 그러니까 뭐 낫는 건 잘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일까? 이런 걸 궁금해하면서 또 저도 한번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시스테마틱 메타 분석, 전에 이거죠. 이 도침은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중국에서 유명, 잠깐 볼까요? 하루에 36만 명이 이 도침을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1976년 이후에 발전해서 굉장히 상용화되는 치료죠. 36만 명이 치료를 받고 이런 어마어마한 8.7 빌리언 달러나 수술에 비해서 절약이 되고 있고 많은 치료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지금 정형외과, 성형외과, 내과처럼 도침과가 따로 있어요. 도침만 하는 원장님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도침만 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미 정형화된 치료법이죠. 한국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널리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자, 이렇게 많이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김지용 우리 병원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 치료법 간에 비교하는 논문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뭐 하나하나의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침치료, 뭐 주사치료, 무슨 치료의 논문 데이터를 다 합쳐서 짬뽕을 해서 네트워크로 메타 분석하는 논문이 있는데 2017년도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저널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그랬죠. 도침 치료가 통증 역치를 높이는 효과가 다른 치료에 비해서 가장 뛰어나다. 아까랑 이어지죠? 자, 우리가 만성 통증은 역치가 낮아집니다. 역치가 낮아지니까 별거 아닌 자극에도 너무 많이 아프고 계속 아프고 끊임없이 통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치료를 하면은 이 역치가 높아져서 웬만한 자극에도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문들이 바탕이 되는 거는 이제 RCT라고 무작위 배정 연구인데 그건 이제 다 모르게 하고서는 뭐 시술자도 블라인드하고 환자도 블라인드하고 내가 도대체 무슨 치료를 받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그런 다 실험이기 때문에 하여튼 연구 결과는 이랬습니다. 무조건 뭐 도침만 하면 뭐 만병통치냐 이런 건 뭐 절대 아니고 역치가 낮아지는 오래된 통증에는 정말 효과가 좋고 또 연구 결과도 같이 맥락을 해석해 주는 거를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 인체는 웬만한 건 다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발목을 뼈도 가만히 쉬면 다 낫지 않습니까? 쉬면 나을 수 있고 근육이 좀 다치고 우리가 뻐근하고 살이 좀 찢어져도 우리가 살 좀 찢어졌다고 병원 가지 않지 않습니까? 내비두면은 다 아물고 낫잖아요. 근데 안 낫는 부위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혈액순환이 안 돼요. 피가 가지 않으면 낫질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무릎 관절 연골은 한번 찢어지면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회복이 안 되거든요. 자연 회복이. 우리가 근육이 좀 파열이 나도 이거는 시간 지나면 좀 나아요. 그래서 뼈가 부러져도 시간 지나면 나아요. 그래서 깁스를 하잖아요. 시간 지나면 낫기 때문에. 하지만 무릎 관절 연골은 찢어지면은 그 수술을 하셔야 돼요. 왜? 낫질 않으니까. 우리 조직은 피가 가지 않으면 낫질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또 피가 가지 않는 조직이 바로 이 팔꿈치 건입니다. 우리 주위 분들 중에 이것 때문에 막 몇 달 고생하시는 분들 종종 있죠. 팔꿈치 건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자연 경과를 관찰하면은 1년 갑니다. 52주 동안 통증이 지속이 돼요. 우리가 다른 근육은 4주면은 다 낫습니다. 근데 이거는 1년 동안 낫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 건 조직에는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피가 안 가요. 피가 갈 수가 없으니까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피를 넣어서 주사하는 게 바로 PRP죠. 아주 좋은 치료죠, 그것도. PRP를 넣고 다른 거 비교하는 거 뭐였습니까? 그냥 바늘로 찔렀다 뺐어요. 50명은 PRP를 하고 자기 피를 넣어서 거기다 주입을 해주고 피가 들어가야 되니까 50명은 그냥 바늘로 찔렀다 뺐어요.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했거든요.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치료 효과가 동일하더라. 그러면서 이분들도 이게 왜 그럴까 이 논문을 쓰면서 고찰에 쓴 거죠. 이게 왜 그럴까 하니까 PRP와 다르게 드라이 니들리만 해도 초기에 출혈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결국 조직의 재생을 일으키더라.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도구들, 이 도침 끝이 아까 칼처럼 달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조직을 자극하고 출혈을 일으키고 재생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을 재생시켜서 어떻게 보면 통증을 좀 완전히 좀 치료를 해주는 거죠. 물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만 사실 의학의 길을 간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거죠. 이거는 이게 잘 났는데 이건 안 났네. 그럼 이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우리 한복 만드시는 우리 선생님 혹시 뭐 손 저린다거나 이런 거 있나요?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네, 머리도 아프고 항상 이게 뒤쪽으로 해서 빳빳해가지고 아파서 등원 신세 많이 지죠. 그래서 우리가 만성적으로 계속 그렇게 쓰다 보면은 이게 섬유화가 돼요. 근육이 굳어버려요. 근육이 굳어버리고 뻣뻣해지고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자극해주면서 그게 새살이 되고 다시 부드러워지고 굳었던 근육이 풀어지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신경이 터널에 의해서 눌리게 되면은 손이 저립니다. 주변 분들 이런 분들 많죠? 가정주부한테 많죠? 손목 터널 증후군. 손이 네 개가 이렇게 저리고 아침에 잘 때 막 심해서 막 줬다 폈다 해야 좀 풀어지고 밤에 저려서 자다 깨고 그런 분들 주위에 많이 있으시죠? 이게 손목 터널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면서 그렇게 저림도 생기고 혈액순환 안 되니까 붓고 그런 증상이 있는데 이 칼 모양이기 때문에 이 신경을 눌리는 걸 또 풀어주는데 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래요. 제가 30분 동안 제 자랑만 너무 해갖고 이게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의료처럼 정말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분야가 많지가 않죠. 우리가 대학병원 가도 과가 뭔지 모를 정도로 정말 과가 많잖아요. 무슨 뭐 핵의학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잘 알고 제가 모르는 것은 바로바로 소개시켜드리는 게 또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은 수술하셔라, 주사 맞춰라 많이 권해요. 예. 그렇게 해야 환자분들이 고통 겪지 않잖아요. 자, 비용 대비 효과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비유가 이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안 좋다고만 생각하시잖아요. 뼈 주사 안 좋다, 스테로이드 안 좋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는 아주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터져서 고통에 너무 시달리고 있을 때 그 주사 맞고 한번 넘기는 게 몇 달간 잠 못 자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할 땐 보내요. 근데 그렇지만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이런 분야들,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도침, 과거에 거쳐서 찾아낸 그런 도구들이 잘 치료할 수 있는 분야는 또 열심히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분야를 잘 지켜나가면서 또 같이 협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앞으로도 계속 걸어 나가겠습니다. 이제까지 윤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특강 윤상훈 원장님의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그 오래된 것이라든가 과거의 것은 솔직히 홀대하는 경우도 좀 있고 네.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기서 또 배우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참 인상적인 얘기 잘 들었고요. 아마 들으신 우리 그 패널분들 중에서도 느낀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마이크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예, 어떠셨어요? 제 일본 음식을 이제 한국화하면서 이제 남도에서 나오는 재료로 이제 남도 초밥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네. 오늘 원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새로운 도전, 열정 그런 걸 많이 배우고 더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그 많이 얘기들 하죠. 뭐 융합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융합의 어떤 그 좋은 예를 좀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좀 정리해보자면 뭐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시너지가 생긴다. 그럼요. 또 과거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다. 아. 네.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2018년 새해 저희가 준비해드린 특별기획 의료인문학 특강 닥터 M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또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